오늘장 움직일 섹터와 종목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는 전화로 연결할 거고요.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또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국내 주식시장의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남한 2차 전지 노출라 증시로 몰리는 사람들,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투자 예탁금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 열기의 가늠자로 알려진 투자 예탁금이 7월 한 달 동안 무려 6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증시 거래대금도 2년 만에 처음으로 2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자, 김선영 대표님, 이러한 현상 좀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주식 투자 예탁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포모가 강하게 확산되면서 이제 투자 자금들이 증시에 몰렸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저도 여기 공감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그 연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도 그때 이제 개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일 날에 금 투협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예탁금이 58조 1,900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한 달 새에 한 6조 정도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이 증가했죠. 일단 또한 일평균 거래대금도 6월보다 7월 달에 41%나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분명히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2차 전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정 테마 등이 좀 움직이면서 주식시장 외에 있었던 부동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예전에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어서 좀 걱정도 같이 되고 있는데 예전 한참 바이오 제약 붐이 불었을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상장사들이 제가 보더라도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바이오 제약 붐에 편입하고 싶어서 바이오 제약 업체를 사업을 추가로 넣는다거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이쪽을 사업을 한다는 기업을 갖다 M&A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당 테마에 편입되고자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했는데 근데 최근에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2차 전지를 신사업으로 추가하는 기업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기업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 상황이 좀 이어지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사실 본 사업군과 관련이 없는 2차 전지를 사업군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제 회사의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우선은 딱 봤을 때 본업과 완전히 반대인데 이걸 갖다 2차 전지로 넣었다는 것 자체를 일단 처음에는 의심을 좀 하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의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좀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은 진짜 이쪽이 뭔가 좀 이제 진심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투자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넣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번 걸으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업종의 미래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거고 실체가 없고 단순히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에 베팅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투자 자금을 거의 도박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었던 7월, 펀더멘털보다 심리와 수급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의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선택, 매매 시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당장 하반기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주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가의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행성이다라고 봅니다. 즉 지금의 실적이 100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의 실적, 즉 미래의 실적은 150점으로 평가받는다 그 뜻입니다. 제가 직접 종목을 한번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가 수준은 어떻죠? 별로 그렇게 크게 탐탁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이 현대차보다 기아보다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 2달간 시장에서 가장 성생하는 폭이 컸던 2차 전지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즉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했죠. SK이노베이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유업종 아니겠습니까? 본업인 정유업종이 최근에 국제 유가의 완만한 하락세, 요즘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만 하락세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SK원 자회사죠.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다. 즉 지금은 2차 전지가 아직은 적자지만 이제 빠르면 금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유업종도 살아날 것이고 SK이노베이션의 핵심인 2차 전지업종이 좋아질 것이다. 그 기대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9만 원대 있는 SK이노베이션의 타겟 프라이스를 즉 목표가를 22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비록 실적은 안 좋지만 앞으로 2차 전지하고 정유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3분기는 배터리도 정유 사업도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다. PER 8배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하나증권 리포트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열풍 속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죠. 2차 전지 전극에 적용되는 CNT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나노 신소재 관련 공시가 나왔네요. 예, 나노 신소재 박현우 부사장이 주식을 이제 매도했다는, 정확히 말하면 박현우 부사장이 아니고 박현우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영 인베스트먼트가 나노 신소재 주식이 10만여 주를 이제 매도했다는 이제 공시입니다. 그 박현우 부사장은 사실 오늘의 나노 신소재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장우 대표의 이제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박현우 부사장은 국민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신증권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류한 게 2010년이기 때문에 벌써 13년을 갖다가 이제 임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노 신소재를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영 인베스트먼트가 그 지난 그 거래를 갖다가 45번 있었는데 45번 거래를 모두 살펴보면은 한 번도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일관되게 매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나노 신소재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가 문제가 있다든지 회사의 어떤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우영 인베스트 자체가 결국은 박현호 부사장이 별도로 세운 우영 인베스트가 창업을 위한 또 다른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나노 신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CNT를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양극재는 이제 하이니켈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하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충방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충방전을 반복하는 것이 2차 전지의 가장 큰 핵심인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 음극재에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데 CNT를 탄소 나노 튜브를 집어넣으면 그 부피 팽창이 완화되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가 엄청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주식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2차 전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노 신소재가 올해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YTD 기준으로 거의 100%, 97.98%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수요를 갖다 생각해 본다면 나노 신소재의 그 매출과 이제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영 인베스트가 계속 주식을 팔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나노 신소재의 이제 전망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배터리사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극 택하려고 하죠. 기존의 카본 음극재보다 용량도 커지고 충전 속도도 빠르니 실리콘을 써주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걸 터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CNT 도전제가 그 팽창되는 걸 잡아준다고 하니 공시와 함께 나노 신소재에 대한 기업 정보 분석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AMD 한국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입니다.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팹리스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대에서 3개월 동안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9만 원대에 산 투자자도 계시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빨리 8만 전자, 9만 전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대에서 8만 원, 9만 원 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실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D램 가격이 빨리 현물가가 올라가고 좀 더 수요가 많이 커져서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마켓쉐어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세계 파운드리 1위가 어디죠? TSMC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TSMC가 주로 거래한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AMD입니다. AMD의 가장 큰 거래처가 TSMC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경제에서 TSMC의 그 대표 CEO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 많이 수주 오다 줄 거냐? 그랬더니
답이 좀 아이러니하죠. 질문은 CEO한테 있는데 답은 CMO한테 왔습니다. 즉 전체적인 경영자하고 마케팅 경영자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CMO의 답은 뭐냐. 우리는 과거에도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앞으로도 좀 더 긴밀한 관계 가질 것이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TSMC에 일방적으로 나갔던 물량이 이제는 앞으로는 삼성전자에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성공,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 3년간 계속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난다. 그리고 만일에 금년 안으로 그런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성과가 점점 가시화된다면 정말 이제 삼성전자도 더 이상 7만 전자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올 하반기에서는 다시 8만 전자의 높은 고지를 재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 삼성전자가 비록 지금은 반도체 분야가 적자지만 이제 하반기 가서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제 7만 전자가 아니고 8만 전자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에 지금 빛을 보기 시작한 삼성전자. 하반기는 더욱더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 하면 또 시장에서는 HBM,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 컴콜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HBM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죠. 김덕구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2분기라서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했던 챗GPT 효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부분들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AMD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우리가 조금 재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AMD가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는가 이 부분도 놓치셔서는 안 되겠죠. 우선은 이제 기존의 AMD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 AI 반도체 부분에서의 어떤 알력 다툼을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AMD 입장에서는 당장 엔비디아만큼의 어떤 생산량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팹리스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팹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많이 이나노 공정, 말 그대로 초정밀 공정이 가능한 이런 TSMC의 캐파가 많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AMD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TSMC에다가 맡기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생각만큼 우리 거 빨리 못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은 결국은 시간차를 좁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꽝 대신 닭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차후에 이나노 공정까지 나아가는 어떤 로드맵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할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수율이 TSMC로부터 굉장히 많이 고객사 이탈이 좀 일어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본업으로 있었던 모바일 분야라든가 가전 부분들까지도 지금 실적 악화가 되다 보니까 비단 파운드리만 가지고 보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그대로 화이트 가전이 얼마만큼 버텨줄 것이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래도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기존에는 우리가 파운드리 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설비 투자라든가 혹은 어떤 생산 라인을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투자 비율이 많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2년 같은 경우에도 TSMC랑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3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 기업에 투자를 한다,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 삼성의 모습이 다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진하게 보였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나노 공정까지 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급선회를 해서 급등 연상이 나오면 되게 좋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시간차가 필요하다. 항상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2025년을 기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시는 것처럼 보시듯이 결국 GA라든가 이런 어떤 2세대 그리고 이나노 공정 쪽에서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표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는 결국은 어떤 평택 공장이 내년에 이제 정상 가동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 견인 효과가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평택 공장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 추이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또 지금 뭐 TSMC가 수요를 맞추기 힘드니 그게 또 물량이 삼성전자에 떨어진 건데, 그걸 또 우리가 얼마나 기술력을 잘 맞춰주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하반기엔 8만 전자 가야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도 열일했다. 현대차 그룹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도 톱3 굳히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 뭐 미국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이지만 이미 미국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죠. 김선영 대표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뒤로 미루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따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이 올 상반기 판매량이 또 한 번 뭐 글로벌 완성차 업계 3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은 나왔습니다. 뭐 푸조랑 지프를 거느리고 있는 4위 스텔란티스랑 격차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2배 이상 가까이 벌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난해 처음으로 도요타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히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작년에 확실한 거는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 철저한 공급망 관리 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격을 좀 최소화한 건 정말 잘한 거고요. 올해 생산 정상화 그리고 이제 판매 호조에 제대로 좀 올라탄 분위기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많은 업체들이 내수 중심으로 판매를 늘린 데 비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해외 쪽으로 좀 많이 늘었다는 부분인데, 뭐 해외 판매량이 뭐 작년보다 뭐 몇 퍼센트 늘어났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총 판매 대수가 중요한 거지, 뭐 한 대 팔아도 두 대 팔아도 100% 증가한 거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전기차를 22만 9,870대를 판매했습니다. YOY로 이거는 24%나 늘어난 건데, 현재 지금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많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많아요. 뭐 보니까 최근에 뭐 아우디나 아니면 뭐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과 같이 얼라이언스를 해서 지금 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처음으로 뛰어들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현재는 좀 적자를 보면서 파는 구조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니까 기아차는 전기차에서 한 4에서 6% 정도 수익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요. 현대차는 이거보다 조금 낮다라고 합니다. 일단 근데 이거는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영업이익이 마진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둘지 안 둘지는 뭐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1등 기업이랑은 뭐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한동안 이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하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공장 확실히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는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가격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매출 관리 어떻게 되는지, 순이익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어쨌든 새로운 쪽으로 잘 뻗어서 진행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뭐 실적에 비해 지금 주가를 보면은 흐름이 참 아쉬운 모습이죠. 하반기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현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궁금하고, 일단 어떤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 주가가 좀 시원하게 탄력적인 흐름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회자가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연계되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항상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그만큼 견인이 됐을 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자동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근 2달 만에 이렇게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원인들도 사실은 지난 6월 무역 수지에서 가장 효다 종목을 했던 부분들이 자동차랑 선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이 양호하게 나왔었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 하락 영향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아마 뭐 WTI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3분의 1 가격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제는
보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 자동차들도 생각만큼 매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구나. 실제로 다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항상 현대차, 기아차의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리스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전략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 한 대당 뭐 1,000만 원 가까이 어떤 그 지원금을 이제 현대가 지금 스스로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시장에서의 점유율 승부가 결국은 매출 견인 구조가 결국 영업이익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1년 정도는 충분히 이 인센티브를 충분히 감내하면서라도 미국 시장에 대한 포석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과연 현대가 노력을 하는 것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를 좀 추적해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IRA법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전기차 전환 빨라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성장하는 비율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성장이 5%밖에 되지 않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비중을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려버리는 50% 이상 올려버리는 상황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아직도 판매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잠깐 테슬라가 또 실제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현대가 이걸 쫓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EV9이 또 이렇게 또 신차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현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신차 전략을 얼마나 빠르게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트렌드를 잡아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뭐 GM에서도 이렇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모델로 바꾸는 형태, EV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시장에서는 결국 점유율 싸움에서의 어느 정도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좀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간 점유율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주말 사이에 테슬라가 4% 넘게 오르는 대신에 포드랑 GM은 또 반대로 엄청 많이 좀 빠졌거든요. 현대차도 오늘 좀 주가 타격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전기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도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위치를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조금 하락세가 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선물 옵션이 라든가 이런 부분 만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를 접근하실 때는 물론 현대차 주식이 굉장히 그래도 과거 이전보다도 조금 고평가되었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유가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발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커지고 있는 것이 많고요. 25년도에 조지아 공장이 또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IRA는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세제 효과를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리하게 지금 현대차를 막 20%, 30% 너무 과비중을 넣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포트에 내가 종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꼭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무겁게 가지는 말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영업이익의 변수가 조금 남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영업이익을 또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부를 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반기 반등이 기대되는 또 다른 저평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갤럭시 Z5 효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지금 신제품 출시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전반적인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김소영 대표님. 네네, 전자제품 한파에 타격을 크게 받았던 삼성전기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전망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중국 거래선 공급 증가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찍은 전장 사업을 통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1분기보다 매출은 10% 늘었고 영업이익은 46%씩 숫자는 일단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중화권 거래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사의 핵심 부분이죠. MLCC랑 BGA 판매가 좀 늘어난 게 주요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장 사업 부분도 이제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 수치를 기록하면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중화권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3분기부터는 MLCC 매출이 6분기 만에 전년 대비해서 성장세로 전환하고 가동률과 수익성에 좀 뭔가 유의미한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좀 한번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1인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 소식까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게 또 잘 쌓여서 삼성전기 주가로 반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힘을 내고 하반기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주가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CS윈드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CS인데 김성건 회장이 이제 임직원에게 이제 주식을 이제 무상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뭐 회사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과 회사가 이제 그만큼 많이 성장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갖다 이제 공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김성건 회장이 또 40만 주를 이제 블록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한 것은 기관이 가져왔기 때문에 당장 매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보호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없지만 뭐 기관이 뭐 단기간에 그걸 가져간다면은 굳이 이렇게 장내에서 매수를 하지 블록들을 가져가지 않겠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블록들을 가져갔는데 매수 단가 8만 52원이고 28일 종가 CSN의 종가가 7만 3,500여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블랙돌로 매물을 가져가면은 종가 대비 한 3에서 5% 정도 싸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28일 종가보다 블록딜 단가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주지하다시피 지난주 수요일부터 2차 전지랑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업앤다운 심하다 보니까 그 블록딜을 갖다가 매수하는 분들도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CS윈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하반기 내년 어떻게 할 것이냐 살펴봐야 되는데 CS윈드가 이제 7월 초에 덴마크의 블라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블라트 기업은 이제 해상 그 풍력 하부 구조물이랑 그다음에 또 해상 또 변전소를 갖다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CS윈드의 주력 사업이 이제 그 풍력 타워인데 타워에다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인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트가 작년에 매출이 이제 6,500억이 나왔는데 납기 지원과 그다음에 대량으로 이제 그 생산 제품을 갖다 키우다 보면서 R&D를 갖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게 이제 매입을 했다는 것이 삼성증권의 평가입니다. 싸게 매입을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는 이제 그 블라트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블라트 인수를 갖다 공격적으로 잘 경영을 했는데 CS윈드가 공격적으로 잘 경영하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수혜가 IRA, 미국의 IRA를 갖다가 올해 이제 그 많은 IRA 수혜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확 뛰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풍력 발전 시장이 이제 올해는 8기가와트, 2017년에 20기가와트로 뛰게 되고요. 근데 EU 역시 이제 그 똑같이 신재생 에너지 갖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EU의 풍력 시장 역시 22년에 작년에 2.5기가와트였다가 30년에 28기가와트로 대폭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에 성장하는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뛰어든 종목을 갖다 골라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수축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하려면은 해봐야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인도까지도 풍력 에너지 시장을 갖다가 뛰어들어가지고 26년까지 23기가와트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U, 미국, 인도까지 뛰어들었으니까 CS윈드의 이제 매출과 미래 성장 아주 좋다. 이런 관점에서 목표 주가가 CS윈드의 목표 주가 유진투자증권 13만으로 신한투자증권 11만 5천으로 각각 제시했던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풍력주들 정말 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뭐 CS윈드를 비롯해서 동국 SNC까지 정말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전반적인 풍력주 하반기 전망과 뭐 CS윈드의 주가 추이 전망도 궁금합니다.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블록딜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금 확보가 굉장히 좀 절박할 때 많이 나오는 행동인데 뭔가 이제 현금 확보를 한다는 건 결국 사업 확장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냐 부분이었겠죠. 뭐 이미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블라트 홀딩스를 이제 인수를 하는 과정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블록딜 자금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유입을 하더라도 현금을 그래도 좀 탄탄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풍력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유니슨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베어링도 나오고 여러 종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부채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현금 흐름 확보가 얼마나 지금 잘 유용하게 되고 있느냐인데 반면에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비용 부담이 훨씬 많이 적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아직 100%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겨우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양호한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부채 비율을 높여가면서 지금 CS윈드는 계속 공격적인 확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부 구조를 담당하는 뭐 블라트
홀딩스를 인수를 한다든지 또 지난 2022년 2월에는 또 마찬가지로 폴란드에 있는 ASM 인더스트리를 또 인수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속하는 원인들이 결국은 공급 병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정 상태에서 지금 병목이 계속 가속이 되다 보니까 CS인드 입장에서는 당장 팔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이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라도 공격적인 포지션을 키워나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CS 윈드 같은 종목들은 한 번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미국에서도 뭐 솔라 에너지라든가 이런 관련 퍼스트솔라든가 이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는 원인들이 유가적인 부분들의 차원은 안정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가 안정화됐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생산자 물가, 즉 이제 PPI도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영업이익 턴어라운드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CS 윈드 관련해서 IRA 수혜 관련된 부분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0%가 넘게 상승했던 원인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터키 법인에서 또 마찬가지로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풍력주들은 조금 수혜해 볼 부분이 분명히 많다. 그 중에서 CS 윈드가 아무래도 벤치마크로서는 좀 적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